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3파전대 8용. 예, 그러니까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3파전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3강 2중 3약 이렇게 꼽히고 있어요.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3강,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2명이 2중, 그리고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이렇게 3약으로 꼽히고 있고요. 물론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선에 총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네. 뭐 3명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8용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양당의 관전 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요. 예.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출혈을 최소화하고 본선으로 나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그 어떤 싸우면서 주변에서 피를 흘리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느냐인데, 개파적으로는 김경수, 김동연 양측의 분화된 친문 진영이 좀 흡수돼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나름대로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당들이랑 범야권 선거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어갈지, 그리고 또 어젠다적으로 네. 진보 이슈가 좀 외면받는 점에 대해서 진영 내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받는 곳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리의 변호사로 이제 불리고 있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예. vs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파전 경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뽑힌 사람은 TV 토론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보 제3지대 텐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의당이 지난번에 3% 이상 했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이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가가 네.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요. 민주당 경선 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예. 권리당원 대의원 대상으로 4차례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4번 하게 되는데, 예. 그리고 또 그 중간에 2번의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이렇게 해서 권역별 결선 50%, 일반 여론조사 50% 해서 오는 27일 날 후보를 선출하고요. 민주당의 최종 후보는 4월 27일에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1, 2 과반 득표가 안 나오게 되면은 5월 1일 날 결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4월 27일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죠. 커 보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합종 연횡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서류 심사만으로 1차 본선 진출자가 갈리고요. 서류 심사를 한다는 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무튼 좀 이게 레벨이 되냐 이런 걸 볼 텐데, 그 다음에 2개 A조, B조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고요. 예.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는 22일 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립니다. 여기에 나경원, 안철수 둘 중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토론회,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까지 거쳐서 29일 날 결선 진출자 2명을 또 정하게 됩니다. 네. 이때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되면은 후보로 그대로 확정이 되고,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야, 4월 29일 아니면 5월 3일인데 5월 3일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 근데 이제 이렇게 4명, 2명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합종 연행, 특히 탄핵 반대 주자 간에서 어떻게 그 세력을 합치는지가 주목돼요. 예, 지금 예. 김문수, 나경원 여러 주자들 간에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빅텐트. 일단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어제도 사실 엇갈린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술렁였어요. 맞아요. 이데일리에서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덕수 대행이 대권 도전 안 한다고 했다. 근데 MBN은 한덕수 대행이 주변에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출마 결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엇갈렸는데, 아직 아무튼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소속 외에 사실 아예 한덕수 중심 창당 아이디어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봐서 나온다면 지금 창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한덕수 중심,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가 펼쳐질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삼지대 중심의 빅텐트가 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두관 전 지사,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합류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이제 양당의 경선 참여자는 결정이 됐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건데요. 어디에 가장 주목하세요? 일단 민주당 쪽 이제 범야권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내, 민주당을 빼고 이제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본소득당도 안 내고 사회민주당도 안 내고 네. 조국혁신당도 안 내고, 다만 진보당은 지금 경선 중이에요. 그래서 그 김재현 전 의원,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창희 전 의원, 입틀막 사건으로 유명하죠. 강창희 예. 전 의원, 예. 그 두 사람이 지금 경선 중이라서 19일에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정의당도 이제 진보 블록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 대선에서는 이 단일화 압박을 상당히 받았는데 이번에 이들이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격차가 크면요 단일화 압박을 굳이 뭐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건데, 득표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 얼마나 득표력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단일화 압박을 받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모양이 갖춰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네. 민주당 특히 경선은 이번에 TV 토론이 2번밖에 없어요. 2017년에는 11번 있었거든요. 아, 11번이나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좀 압축적인 대선이니까 기간이 짧은 걸 감안하더라도 2번은 좀 적긴 하네요. 아니 2017년에도 탄핵 이후잖아요. 아, 2017년 지금 탄핵 때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때도 11번이나 했어요? 이재명 그때 이제 그 뭐 문재인, 안희정 세 명이 예, 예. 나와가지고 했을 때가 11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와, 그 짧은 대선에서 11번이나 했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하려면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2번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행을 바라기에는 좀 어렵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나 당 주류의 전략은 그냥 아무런 노이즈도 안 내고, 그리고 그냥 대충 이건 형식적 절차를 거치고 대신 각도 세우지 않고 당을 그 다른 사람들 좀 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겠다. 조용한 경선. 조용한 경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다른 주자들이 불만이 있지만은 이미 결정이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범보수 진영은 조금 굉장히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지대 빅텐트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반 이재명 연대를 하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라고 하면은 뭐 국민의힘 후보를 빼고 나머지 제3지대가 다 뭉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도 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빅텐트론에 들어와야 되는데 황교안하고 이준석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맨날 토론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실 산 넘어 산이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3지대 빅텐트 반명 텐트론에 대해서도 주목해봐야 된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오늘 이제 경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1, 2부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1부에는 저희가 각 당의 경선 주자들 이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캠프의 정무전략본부장이죠. 김영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선고가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오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전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자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었잖아요. 예. 이거 효력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사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데 헌재가 어제부터 평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사건을 심리를 했고요. 오늘도 오후 내내 이렇게 평의를 진행한다고 해요.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거든요. 맞아요. 4월 18일. 그래서 그 전에 좀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끝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돼요. 아, 퇴임하기 전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고 나갈 것이냐. 만약 내놓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이 인원이 돼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제 이 효력이 정지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2명이 빠지게 되면 6명이 되죠. 그래서 또 할 수는 있군요. 네, 또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지명한 이후에 네. 김정환 변호사 그 민변에서 헌법소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이랑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 다음에 현재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그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두 후보자 지명, 임명 절차가 다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취소가 되는 거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20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돼요. 국회가 인사청문회 안 열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10일 내에 기일을 지정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또 거부하면 한 대행이 직접 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모레 문영배, 이미선 2명이 퇴임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내에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내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내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목요일. 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게 그 변호사 한 명과 국회거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네, 예. 이들이 이제 자격이 있느냐. 이들이 정말로 권한이 침해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은 위법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로 내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 쪽에서 한 거는 인사청문권을 불법적인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인사청문권이 청문회 열어야 되는데 그게 침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일부에서는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예. 권한쟁의 심판하고는 또 별개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제 포함해서 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그러면 받아들여질 것이냐 안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러면은 헌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일반적으로 하냐면은 이거를 기각한 다음에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것과 이게 어느 게 더 이익이 큰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각하를 했는데 예. 나중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헌재가 그 기간 동안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 이게 다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본안 소송이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그게 뒤집어지면은 다시 그러면 이미 차기 대통령은 이미 예. 임명이 됐는데 예. 옛날 사람이 그 한덕수가 임명한 거를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지금 또 그 생기고 있어요. 부분을 고려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군요. 그런 상황인데 예. 일단은 내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론은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은. 그래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죠. 9명인 상황으로 9명이 아니죠. 그렇죠. 좀 2명이 지명이 현재는 9명. 그렇죠. 현재는 9명이고 2명이 이제 헷갈리죠. 퇴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정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8명 제가 중에 잘못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못 예.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명 중에 2명이 4월 18일에 퇴임하고 나면 7명이 남는 거죠. 예. 그래서 가처분 효력정지 심판이 심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명이 떠나기 전에 결론을 내놓고 떠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정리 끝. 다음으로 갑니다. 민감국가 결국 발효. 예, 요건 이제 미국 얘기죠. 네. 이 민간국가 지정되는 그러니까 1월 달에 지정 곧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조금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까? 발효가 되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해왔고 해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나 과기부, 산업부 국장급들이 계속 이제 한미 실무 협의도 했었는데 무의로 돌아갔어요. 이 민간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이나 연구개발 협의할 때 특별한 제한이나 심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목록인데 이제 지정이 우리나라가 같이 들어갔고요. 이제 이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자나 기관이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나 국립연구소랑 공동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미국 연구소를 간다고 할 때 45일 전에 신청해서 신원 확인, 보안 절차 다 거쳐야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을 찾을 때에도 내부 절차가 되게 보안 절차가 되게 강화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1981년 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을 명단에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도 좀 우리가 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지정 해제까지. 빼는데 네. 1994년에 뺐어요. 네. 이번에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 여러 가지 협상하는데 협상력 지렛대로 쓰지 않을까 이런 같은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민감 국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꼭 빼야 된다, 꼭 빼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네요. 이게 그때 어떻게 빠졌냐면은요. 94년에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가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네. 우리 핵 개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81년에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이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공동 연구를 뭐 하거나 이럴 정도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국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알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올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제 차기 정부 몫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미국을 달랠 것인가. 예. 뭐 이게 사실 비상계엄을 미국에 알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렇게 봤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좀 따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통상 관련해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미 그 미국이 빨리 하면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빨리 협상하는 국가가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였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시바 시게루 일본에서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빨리 할 생각 없다. 협상에 최대한 진지하게 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찍어놓은 우선 협상 대상국 5개가 있잖아요. 우리, 일본, 인도, 뭐 호주 이런 나라들 5개는 좀 빨리 협상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본은 천천히 가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오늘 시작은 하지만은 이거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상황이 하루하루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게 처음이 오히려 세게 가혹하게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뒤에 가면 오히려 더 깎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나 정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자동차 관세랑 이거를 맞바꾸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덤탱이 쓸 가능성도 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2부에서 중국 연결할 거예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임해야 할 건가? 빨리 임하는 게 나은 건지 좀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게 나은 건지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 민간 국가 문제도 사실 처음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협상에 어떤 가장 빨리 협상해야 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대비할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특히나 민간 국가는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이 뭔지를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짚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제일 먼저 뛰어들게 되면 이 민간 국가 해제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민간 국가하고 관세 협상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 민간 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뒤로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거죠. 결국 패키지 딜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